네, 4월 15일 장 마감 후 방송 진시황 방송 시작합니다. 신한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센터 황유현 PB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일단 이번 주 우리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 주 시장은 비겼다라고 봐야 될까요? 비겼다? 네, 그냥 비겼다. 그냥 전반전은 힘들었고 후반전은 좀 강했는데 연장전에서는 중립 나왔죠.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월화 같은 경우에는 좀 쉽지 않았죠. 월화는 뭐 음봉도 세게 나고 미국 시장도 그렇게 별로 좋지 않았다가 수요일 날 또 이제 물가지표 발표하면서 피크아웃 논란에 대한 해석이 나오면서 양봉이 또 세게 나왔고, 그다음에 정작 옵션 만기일 당일 날은 조금 더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이 나왔고, 오늘은 이제 다행히도 미국 시장이 급락한 거 비하면 급락한 거에 비하면 그래도 양봉으로 끝났습니다. 그렇죠. 네, 양봉으로 끝나서 뭐 지수 자체로는 코스닥이 한 0.4%, 그다음에 코스피가 0.76% 하락을 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캔들이 다 양봉으로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나왔다는 거는 어쨌든 시초가보다 종가가 높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시초가는 어제 장 넘어온 영향을 반영한 거고, 오늘 장중에 수급의 세력은 어쨌든 간에 매수 기조가 조금 더 셌다 그래도 장중에는. 그래서 저는 이런 하락보다는 캔들 색깔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양봉, 음봉. 근데 오늘은 어쨌든 코스피는 뭐 도지긴 하지만 십자선이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 양봉이어서 다행이다. 그렇게 일단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오늘 미국 근데 시장 양봉하고 주봉하고 똑같은 것 같아. 그죠? 네, 그러니까 뭐 긍정적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번 지금 주? 그러네. 오늘 주봉 저도 확인 못했는데 주봉이 어쨌든 간에 지난주는 좋지 않았지만 어쨌든 계속 지켜내려고 하는 2700선을 계속 지켜내 사수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고요. 코스닥은 음봉이긴 합니다만 뭐 아직까지는 크게 하락 추세의 범위에는 있지만 뭐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시장이 딱 우리나라 체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잖아요.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나라들이 열리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 아까 제가 한 20개 정도 봤는데 쭉 봤는데 LG전자하고 기아 정도만 버티고 오른 것도 아니고 버티는 정도고 그 외에는 다 하락을 했습니다. 다 하락을 해가지고 딱 우리나라 지금 시장의 현주소를 딱 오늘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날 미국 시장이 안 열리면 그날은 솔직히 자체 체력으로 움직여야 되는 건데, 그렇죠. 시초가는 반영을 했고, 근데 대형주는 빠지고 중소형주는 상대적으로 세고, 그러니까 어제 장의 영향은 오늘 시초가에 반영을 했고, 그리고 나서 시작된 이후의 흐름은 이제 우리나라 자체 체력이라고 봤는데 어쨌든 양봉은 나왔잖아요. 근데 양봉의 질이 시장 코스피 코스닥 질이 대형주들은 힘이 없고 그래도 중소형주들 그리고 테마주들은 좀 보여주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면 대형주 시장보다는 결국 종목들의 피킹 능력이 더 좋다. 지수 관련 주식보다. 그냥 뭐 여러 가지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쭉 대형주들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지만 시장의 색깔을 대변해 주는 게 딱 오늘 우리나라 체력 색깔을 보여줬던 게 오늘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슬슬 종목장에서 이제 테마장에서 이제 실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실적으로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 종목군 자체를 너무 큰 종목들보다는 시가총액 조금 작은 10조 이하 내에서 조금 고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할 거예요. 이 개인 투자자들 답답하죠? 입장에서는 전부 대형주에 물려 있는데. 네. 삼성전자가 또 오늘도 신저가를 썼죠. 네, 52주 신저가라는 표현을 사실 되게 겁나는 표현이거든요. 52주 그렇죠. 신저가라는 게. 이건 진짜 그 무슨 앞으로 얼마가 더 빠질지 모른다는 의미이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섣불리 이게 전 신고가 매매가 무섭다라고도 말씀들 많이 하시지만 저가 매수 사실 무서운 거 마찬가지예요.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고 이거를 삼성전자라는 종목 타이틀을 가리고 그냥 차트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뭐 차트 매매하시는 분들은 뭐 별로 신경 안 쓰시겠지만 이거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을 과연 누가 살 수 있을까? 사자고 말할 수 있을까? 종목이 삼성전자니까, 이름이 삼성전자니까 이 정도면 사봐도 되겠네, 그 이야기가 드는 거지. 이거 놓고만 봤을 때는, 이 그림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쉽지 않은 구간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색깔 종목별하고 그다음에 TSMC의 흐름이나 TSMC 실적 발표를 봤을 때 여전히
생각했던 부분들이 조금은 그래도 시장의 논리에 좀 맞는 것 같아서 이거 좀 뒤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 좀 앞서서 갖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 TSMC가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이 좀 잘 나왔죠. 컨센서스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 스마트폰하고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 호조될 것이다. 그리고 시장보다 양호한 2분기 가이던스도 제시를 했습니다. 심지어 삼성전자가 아직 시작을 제대로 못한 3나노를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할 거다. 본격적으로 내년에 이제 램프업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23년부터 매출액이 나온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TSMC 주력이요. 잘 뽑아왔는데 주력 매출이 7나노하고 5나노가 두 개 합쳐서 50%거든요. 근데 이제 더 미세 공정으로 가는 거죠. 사실 삼성전자도 5하고 7에서 잘 안 되니까 바로 이제 뛰어넘은 3나노 진출해서 간다고 했는데 여전히 그 부분에 수율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결국 수율에 대한 문제를 테스트로 해결을 하려면 테스트를 많이 해야 된다 해서 우리가 ISC나 TSE나 그다음에 장비 업체들 그쪽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TSMC는 한 발 더 지금 앞서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 이 부분에 대한 물음표 또는 이 부분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해결해 주기 전까지는 삼성전자의 제대로 된 반등을 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답답해요. 삼성전자가 움직이고 지수도 움직이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때까지는 반대로 삼성전자가 세게 가면 종목들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에 세게 뭔가 기관이든 외국인든 삼성전자에 세게 붙을 수가 없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종목장에서 종목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개별 테마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당분간은 좀 될 것 같습니다. 저보다 뭐 삼성전자를 많이 알고 뭐 분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추세를 추종하는 제 입장에서는 지금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 사실 급할 거 하나도 없다. 확인하고 사도 전혀 늦지 않다. 나중에 그 생각을 계속 아직까지는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우리 특징적으로 좀 보면은 드디어 그 뭡니까? 그 마스크. 네. 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격리 거리두기, 해제. 거리두기 격리와 관련해서 이제 방역 해제가 거의 뭐 맞습니다. 된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네, 일단 한번 상황 얘기해. 일단은 어제 이야기 나왔던 뭐 저희들끼리 했던 이야기 중에서 뭐 소위 말하는 찌라시를 보신 분도 있겠지만 마스크를 이제 벗는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야외에서 실내 말고. 그래서 그러면 마스크 벗으면 뭐 해야 돼? 그러면 화장해야 돼. 그렇게 됐었죠. 그리고 때마침 어제 기사 나왔던 게 요 기사거든요. 이거 보시면 4월 13일 나오면 아모레퍼시픽 평균 10% 가격 인상 요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쨌든 그 우리 소비자들은 물가가 올라서 힘들지만 기업이나 주식의 입장에서는 그 가격 인상분을 판매 가격에 전가한 기업들은 어쨌든 간에 주가에서 보답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보답을 받고 있고, 그 대표적인 게 송원산업 같은 종목이죠. 오늘도 다른 이슈도 있었지만, 송원산업도 그랬고, 뭐 다른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쭉 최근에 흐름줄 좋은 종목들을 보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판가에 녹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다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죠. 그래서 아모레퍼시픽도 어쨌든 지금 업황은 최악이고요. 지금 실적만 보면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바닥에서 일단은 지키려는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당연히 위에 매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응축하려면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만 실적이 지금보다는 더 나빠질 건 없겠지라는 기대감들도 여전히 가지고 있어서 이제 아마 그 기대감들이 확신으로 바뀔 때쯤이면 시장에서 먼저 알아챌 겁니다. 그러면 뭔가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화장품 섹터도 어쨌든 리오프닝에서 아직은 가장 뒤에 있는 리오프닝 전체 섹터에서 가장 좀 약간 뒷단에서 밀려있는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는 섹터 종목군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아모레퍼시픽이나 또는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들은 화장품 섹터들을 한번 쭉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저도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대장주의 역할을 해왔으니까 좀 보는 거죠. 그래서 바닥에서의 거래량도 좀 나왔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모습을 한 서너 달 전에 보여줬던 게 사실 조선주거든요. 이렇게 오늘 이제 이번 주에 스타는 이제 조선 섹터였는데 예를 들어서 현대 미포조선을 볼게요. 현대중공업은
일단은 오늘 뭐 또 수주가 나와서 가장 주가가 센 건 현대중공업이긴 했습니다만 거래량 매매로 했을 때 현대미포조선이나 삼성중공업이 제일 좋아 보였었는데 이게 보시면 이미 이제 바닥 5월 하단에서부터 주가는 쭉 밀리다가 이제 대량 거래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부분들이 힌트였거든요. 그래서 운 좋게 지난주 정도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단기간에 수익이 났었을 거고 뭐 한두 달 전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좀 지루하셨더라도 분명히 이제 그 오랜만에 좀 큰 상승을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큰 상승을 좀 즐겼을 일본은 그래 다행히 좀 계좌가 좀 괜찮으셨을 건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게 이제 이런 1차 신호들이 나온 거죠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나오다가 또 하나 또 나올 겁니다 분명히 또 이렇게 하나둘 그러면 한 번 더 나오면 조금 더 이제 확신에 차서 매매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제 화장품 섹터도 우리가 흔히 아는 관심 이제 그 매매를 해야 할 영역 안에 좀 이제 봐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그동안 리오프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되면서 화장품주도 좀 오른 줄 알았는데 네, 안 올랐죠. 안 올랐네요. 네, 하나도 안 올랐고 그때 한번 이제 2월 달에 다 같이 올랐다가 좀 밀렸고 상대적으로 지금 우선순위 좀 밀리기는 하죠. 지금 하이트 진로도 최근에는 좀 지지부진합니다만 그냥 그 한 36,000원, 7,000원대에서 계속 놀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좀 셌던 게 제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아시아나항공을 볼까요? 아시아나항공도 지금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네, 대한항공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장기 이평선을 뚫고 먼저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죠. 그리고 제주항공, 이제 LCC 1인 제주항공 이런 것들 보면 먼저 이런 주식들이 이제 실적 개선이 더 빠르게 올 것 같으니까 이제 우선순위로 먼저 치고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제주항공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좀 많이 올라서 어떻게 사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화장품 쪽에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딱 지금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게 이제 이런 카지노인 것 같아요. 카지노 주식들, 파라다이스, 그다음에 GKL 뭐 이런 주식들이 이제 바닥에서 대량 거래 터트리면서 언제든지 시장의 간택을 받기를 좀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지금 충분히 여전히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 리오프닝 쪽에서도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많은 테마들이 계속 뺑뺑뺑 돌았지만 어떤 테마는 한번 상승하고 영원히 안 올 수도 있어요. 대신에 리오프닝이나 인플레 관련 주식들은 올해는 계속 테마 우리 안에 두고 살 거 없으면 이거나 사지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거나 사지. 네, 할 거 없으면 이번엔 이거다.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또는 뉴스에는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마스크 해제가 되지는 않고 그다음에 사실 좀 이해 안 가는 거긴 한데 또 영화관 안에서 또 취직은 또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화 관련 주식들 뭐 제이 컨텐츠나 뭐 IHQ나 뭐 지금 생각나는 게 뭐 그런 영화 관련 주식들이 좀 올랐었는데 이제 이런 섹터들도 뉴도 오늘 11% 가깝게 올랐고 제이 컨텐츠 CJCGV도 CJCGV 음봉 나긴 했네요. 근데 뭐 주식도 오늘 좀 흐름이 좀 괜찮았었고 뭐 그다음에 제이 컨텐츠리 제이 컨텐츠리도 오늘 5% 정도 올랐고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이쪽 섹터도 계속 이제 아마 순환매 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기대감으로 사실 오르는 건데 일정 부분 올라오고 나면 진짜로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이 아마 더 치고 나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올 겁니다. 다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영화나 컨텐츠 관련 기업들은 이제 아직도 위에 저항들이 해결해야 될 산들이 많아요. 오늘 거래량도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걸 따라가기보다는 눌러줬을 때 사거나. 그러니까 지금 많이 요즘 올라 있는 주식 샀다가는 뭐 여러 가지 그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게 스톱이 되거나 여러 가지 또 환경의 변화가 있었을 때 오히려 크게 물리게 되지 않을까 이걸 걱정을 많이 하던데. 근데 크게 물린다기보다는 늘어지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늘어진다는 건 어떤? 그러니까 좀 샀는데 지겹게 안 오르는 거죠. 그런 걱정이 사실 좀 더 크지. 리오프닝 주식들은 이건 이제 굉장히 이제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시간 가치에 대한 것들도 기회비용을 고려를 해야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놓고 가기는 가는데 일주일, 이주일, 뭐 한두 달 뒤에 가면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당연히 그거는 손절매들은 항상 고려를 좀 하셔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리오프닝주 가운데서 지금 이제 화장품주가 이제 안 올랐다. 네. 여기를 이제 좀 앞으로 그 엔데믹과 관련해서 좀 지켜보자 이런 얘기이신데 이거 외에도 리오프닝 하면은 워낙 많은 섹터들이 있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소비주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리오프닝주들은 지금은 아직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항공 주식들이 사실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지금 사기에는? 지금 사기예요? 그거는 모르는 거죠. 얼마나 더 갈 줄 알고. 더 갈 줄 알고. 네. 네. 충분히 저는 매매의 영역에는 있다라고 봅니다. 뭐 많이 올라서 그거는 지극히 개인 관점인데요.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이고 매매에 대한 관점일 수 있는데 저는 일단은 친구가 가는 종목들은 한번 여전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전히 생각이 들고요. 아직은 우리가 해외여행을 본격적으로 가지는 않고 있고 뭐 실제로 가려면 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아마 실적이 찍히기 시작할 때 조금 고점에 대한 논란이 나오지 않을까 오히려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좀 무서우시면 아직 좀 덜 오른 파라다이스나 그다음에 GKL이나 아직 여기도 관광객들이 아직 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그다음에 롯데 관광개발 이 회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사실 중국인들이 오지 않는 이상은 올라가기 어려운 구조라서 오히려 이제 중국인들이 몰려온다 그런 기사가 나오면 바닥에서 살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지금 아마 이제 제주도에 있는 이제 그 호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내국인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인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얘기는 좀 달라질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자, 지금 뭐라 그럴까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 그리고 기업들마다 그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니 이제 다 네. 이걸 뭐 정가를 시켜야지 된다. 이게 네. 이제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되면 이 리오프닝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우리 뭔가 좀 더 이렇게 더 높아지거나 우리 주식시장의 불길한 어떤 지표 이런 것들의 상승 이런 것들이 나오진 않을까 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죠. 근데 그렇죠. 그게 사실 경기 둔화 침체냐 둔화냐. 그렇죠. 거기다 금리는 올라가서 쓸 돈은 그렇죠. 점점 줄고. 네. 그러니까 뭐 이제 급여도 많이 올랐지만 인플레 때문에 실질 수요가 지금 나오지 못한다는 이제 분석도 이번 주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계속 인플레를 잡는 거를 연준에서도 목표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번 주에 금리 인상을 했고 글로벌하게 다 지금 금리 긴축에 대한 걸로 가고 있는데 사실 둔화는 이제 고점에서 조금 내려오는 게 둔화고 지금은 사실 둔화를 보이고 있죠 이미. 그리고 침체는 한 2년 정도 2년에서 3년 정도 이미 약세장으로 가는 게 침체입니다. 근데 침체라는 말이 확정이 됐을 때 이미 많이 빠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이 둔화냐 아니면 침체로 가는 길목이냐 그걸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지금은 침체입니다라고 정말 뉴스나 언론에서 많이 떠들면 빠질 만큼 다 빠진 거예요. 이미 내려올 만큼 내려와서 그 오랜 기간 동안 어려운 시화를 지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구간에 거기까지는 아직 판단하기는 어렵고 지금은 대부분 다 이제 둔화로 좀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코스피 영업이익도 올해는 좀 고전하지만 내년에는 여전히 EPS 성장치가 좀 올해보다는 좋아지는 거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다음에 미국도 어쨌든 YOY로 줄진 않습니다. 한 9% 성장이 꾸준하게 나오는 걸로 예상하고 있고 한국 주식시장도 계속 하향치 되다가 이제 4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좀 하향이 멈추고 이제 조금 이제 개선세가 EPS 개선세가 좀 보고 있거든요. 정작 이제 내년에가 정말 기대되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한 1년 정도 선반영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올 여름 정도 가면 그러니까 2분기 정도 실적 발표 끝날 때쯤 하면 좀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건데 그때까지는 확인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뭔가 자신 있게 지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보면 지난번에 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미 금융위기 이런 것도 아닌데 외국인 지분율은 지금 금융위기 사태까지 줄어 있거든요. 한 10여 년 전 2009년 초 정도까지 줄어 있어요.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뭔가 트리거가 필요한데 지금 그게 없는 거죠. 네, 그 트리거가 없으니까 큰 주식들을 지르지 못하고 대신에 실적 종목별로 섹터별로는 좋아지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대표적으로 조선 같은 게. 근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자금도 가져가기 되게 좋은 섹터죠. 오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12조 정도 되고 삼성중공업이 한 5조 정도 되고 하니까 딱 3조에서 5조 정도가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수익률 게임하기 딱 좋은 사이즈라고 보거든요. 너무 작으면 내가 사고 싶어도 다 사지도 못하고 팔라고 해도 팔 때가 문제죠. 그런 주식들은 팔 때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섹터들을 노려야 되는데 그런 게 뭉탱이로 있을 만한 게 사실 지금 많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집단군으로 형성됐을 때 뭔가 큰 주식들이 대표적인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좀 크게 있는 자율주행 쪽도 좀 가능하고, 그다음 방산 쪽도 가능하고, 그런 게 이제 섹터별로 그래서 말씀드려야 될 게 그런 거죠. 근데 그 진짜 이번 주 카메라 부품주들 참 네. 많이 올랐죠. 네. 그리고 조선주도 많이 올랐고. 근데 조선주 같은 경우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이제 끝물이다. 뭐 이렇게 아닙니다. 오를 만큼 네. 올랐다. 이제 시작이다. 의견이 아니면 대립해요. 지금부터 시작이다. 네. 중장기적으로 계속 네. 오를 네. 상승 곡선이다. 네네. 얼마까지 갈지는 장담 못 하겠습니다만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오를지 오르락 내려가면서 오를지 이때는 이제 2020년, 21년 상황이니까 얘기가 다르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현대 미포조선 지금 가장 리포트들에서 탑으로 나오는 게 현대 미포조선인데 현대 미포조선이 이제 이거 어떻게 사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뭐 지금 신고가잖아요. 신고가에서 못 사면 지금 4주 신고가 이제 겨우 이제 한 6개월 정도 신고가 나왔는데요. 이제 박스권 뚫고 혹시나 눌러주면 저는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런 데서 못 사면 만약에 여기 뚫고 올라가죠. 또 못 삽니다. 근데 그런 참다가 그때 사면 그때가 물릴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저는 지금 적극적으로 더 매매에 대한 타이밍을 각자별로 이제 잡아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이 물량들 밑에서 터져 있는 대량 거래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수주가 앞으로 그리고 또 예상되는 수주들 2023년 수주 물량, 2024년 수주 물량들이 아직도 기대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에너지 정책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나온 기사가 봤을 때 일단 어쨌든 지금 유럽은 그 러시아의 LNG를 이제 수입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LNG 수입을 러시아에서 못하면 경기 침체의 가능성도 제기를 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조금 나중에 가서는 또 이제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뭐 에너지 부분을 수입을 한다던가. 근데 분명히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조금 변화는 있겠죠, 당연히. 전면 재수입하지는 않을 거고.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은 LNG를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디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수입할 배를 어느 나라에서 발주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LNG선 시장에서는 거의 한국이 독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으로도 좀 수주가 있기는 합니다만 좀 약간 정치적인 목적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실제 기술력은 한국 3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들은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이게 왜냐면 이런 중대형주들 특히 이런 경기 민감 시클리컬 종목들은 한번 밀어붙이면 그 관성 때문에 쭉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탄력받아서 가게 되면 우리 목표가를 더 넘어갈 때도 있고요.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는 뭔가 한 앞으로 3년치, 4년치의 수주를 땡겨온 실적들이죠. 그때가 조심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추세 추정 관점이든 또 앞으로 업황에 대한 관점이든지 간에 지금은 충분히 더 매매를 해야 되는 관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한국 카본 같은 기자재 쪽. 네, 기자재 쪽. 이런 주식들을 보시면 충분히 지금도 이렇게 아직은 전고점 돌파를 안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 계속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다. 지금은 당연히 많이 올라오고 박스권 상단이기도 하고 하니까 당연히 지금 못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좀 더 눌림이 나오는 때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오늘 대형주가 빠졌으니까 다음 주 대형주들이 나오면 대형주 상승이 나오면 또 이쪽 수급이 빠져나오면 또 그때 잘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시면 올라갈 때는 빨간색이 많고 내려올 때는 거래량이 없잖아요. 이게 그렇죠.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네, 거래량의 관점을 봤을 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우주항공주, 네. 방산주들의 흐름도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습니다. 아주 좋지는 않지만 네. 어쨌든 뭔가 좋은 예감이 느껴진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네, 일단은 지금 두 가지 섹터를 일단은 제가 5월달, 4월달, 5월달 정도 두 가지 섹터를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자율주행이고 하나는 우주항공, 방산 쪽입니다. 이거 하나로 보는 거예요? 우주항공 따로따로죠. 네, 두 가지. 따로따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섹터 중에 이제 두 가지가 이번 달 좀 기대가 되는데 방산주들은 일단 일시적으로 3월 달에 전쟁 리스크 때문에 한번 튀었었다가 좀 조정이 나왔죠. 예를 들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보면요. 이제 오늘 상대적으로 시장들이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오늘은 일단 좋은 모습이 좀 나왔는데
6월 15일인가 아마 나로 이제 2차 발사가 정해졌습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조금 있기는 해요. 너무 빨리 정한 거 아니냐, 좀 더 연구를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뭐 의견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빨리 하지 않으면 관련한 기업들이 좀 힘들어진다, 뭐 그런 의견도 있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6월 15일 일단 정해졌기 때문에 일정이 정해진 테마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정작 이제 6월 달 정도 가면 성공이냐 실패냐를 두고 또 약간 배팅의 영역까지도 들어갈 수 있기는 한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그다음에 뭐 인텔리안테크, AP위성, 그다음에 LIG 넥스원 이런 회사들은 예전에 이제 방산주, AP위성은 좀 다른 쪽이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 이런 회사, 한국항공우주 이런 방산 회사들은 제가 한번 밸류에이션의 확장 영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주가 국내로 한정됐지만 이제는 생산되는 물품들이 다 해외로 하면서 밸류에이션의 확장이 되는 올해가 원년입니다. 예전에 CJ그룹주들이 그랬었거든요. CJ그룹주들이 2010년 전에는 다 국내, 예전에 CJ제일제당 하면 뭐 제약바이오 부분도 있지만 CJ, CGV도 그렇고 다 CJ 관련 기업들은 국내에서만 사업들을 많이 했었죠. 근데 2013년, 14년 가면서 한류 열풍 타면서 중국으로 쫙 가면서 그때 대지세가 났던 게 CJ그룹이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사드 문제 나오면서 또 완전히 망가졌죠. 그렇죠. 근데 지금 어쨌든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면 지금 방산주들이 지금 그런 국면이에요. 어쨌든 계속 수출도 하고 있고 대내외적으로 모멘텀들도 많이 있어서 방산주들이 올 한 해 탄력을 받는다라고 하면 올 상반기 정도가 아닐까. 그리고 2월달, 3월달에 글쎄 뭐 이게 딱 도발 변수일 수도 있는데 저 전쟁이라는 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방산주들이 좀 셌었는데 이제 조금 이제 6월달에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한 번 더 수급이 갈 수 있는 때가 아닌가. 일단은 왜냐하면 시장에 커다란 모멘텀이 없는 상태니까. 그렇죠. 예, 이 모멘텀은 분명히 있는 정해진 모멘텀이라서 또 추가적인 수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관련 기업들은. 그래서 우주항공 쪽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는 이제 또 6월달에 모비라이 상장을 합니다. 인텔 자회사 자율주행. 그래서 자율주행. 예, 그래서 제가 기존 주식으로 말씀드렸던 현대오토에버 같은 주식은 이번 주에도 사실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대량거래 터트리고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다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내려올 때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털어지지 않고 되게 이평선, 이제 장기 이평선들을 되게 쉽게 장대 양봉으로 뚫고 올라왔거든요. 이게 물량 다 잡아먹었다라는 거거든요. 아니면 나올 물량이 별로 없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 가는데 이거는 충분히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뭐 현대오토에버를 포함해서 LG 이노텍도 이번 주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뭐 카메라 섹터들도 이번에 좀 애플 이슈가 있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은 어쨌든 자율주행차 섹터들은 대형주도 그렇고 중소형주도 그렇고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현대오토에버 말씀드렸다 3조짜리 3조 6천억이거든요. 거래하기 기관들이 기관 거래하기 투자자들이 거래하기 좋은 주식입니다. 오늘 보면 현대중공업도요. 이게 12조짜리인데 오늘 6% 땡겨 올렸거든요. 13조 됐네요. 이제 올려서.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도 이제 이거 5조 5천억짜리인데도 이제 며칠 전에 꽤 9%, 8% 정도 올랐었고, 현대미포조선이 3조 5천억이죠. 저는 그래서 이 사이즈가 좋은 것 같아요. 3조에서 한 10조까지. 3조에서 10조. 예, 그 사이가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뭔가 섹터 플레이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오르는 주식들의 특징을 보면 기관과 외국인이 사주는 기업들이거든. 주식. 어쨌든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기조는 안 삽니다. 보시면 오늘 3천억 팔았고요. 선물도 오늘 꽤 많이 팔았고요. 그러니까 안 들어와요, 잘 지금. 코스닥도 그렇게 썩 상대적으로 좋기는 한데 그렇게 뭐 여전히 사지는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오르는 섹터들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모든 섹터가 이제는 다 아실 거죠. 모든 섹터가 우르르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 근데 과연 이제 어디를 살까? 분명히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건데 이제 과거 작년에 좋았던 섹터는 아니라는 거는 저는 일단 큰 전제 조건을 놓고 그 걔네들이 좋아질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작년에 상대적으로 안 좋았던 애들 중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쪽, 그게 대표적으로 조선이었는데 저도 꽤 많이 기다린 분들은 한 2달 이상 기다리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짧은 분들은 뭐 지난주에 제가 추천드려서 하셨던 분들도 있고, 그냥 언제 오를지 모르니까 그냥 일정 가격대에서 계속 분할해서 하는 거예요. 하다가 이제 빵 터지면 그 다음부터는 신고가 매매로 들어가면 신고가 매매 메커니즘으로 또 매매를 하는 거고, 그렇게 들어가야 되지. 지금은 떨어졌다고 좋습니다, 사세요라고 하기에는 사실 좀
그런 거는 좀 약간 무책임할 수도 있습니다. 예,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이왕 물린 건 어쩔 수 없고 손절을 못 하겠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죠. 예, 당연히 만약에 손실이 크시면 어쩔 수 없어. 삼성전자 같은 거는 지금 여기 8만 원에서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빠졌을까요? 꽤 많이 밀렸을 텐데 이거 보면 한 17% 정도 밀렸네요. 예, 대형주라서 이 정도 밀렸지. 더 중소형주는 더 많이 밀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제 이거 올라가려면 한 30%, 20% 넘게 올라가야지 8만 원. 사실 8만 원을 목표하고 사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다들 10만 원 이상 요 고점을 목표하고 사실 건데 그러려면 꽤 많은 거래량이 일단 바닥에서 필요합니다. 그러면 바닥에서 대량 거래 이거는 이제 블록딜이어서 저도 이거 1차 매수 신호로 보기는 했는데 여전히 업황이 안 되니까 그거를 무조건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어쨌든 조금은 뭐 이 정도 7만 원대에서 7만 원 이하에서 정도는 사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다만 급할 건 없다. 급할 건 없고 양봉에서 살 필요 없고 음봉에서 사자. 예, 그런 관점은 일단 당분간은 견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삼성, SDI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저항들 위에 삼성전자 엄청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는 거를 지금 개인이 다 받고 있는 거잖아요. 뭐 씁쓸하지만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네. 네. 수급 지표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뭐라 그럴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개인들이 너무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묵히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주린이 입장에서 내가 트레이딩으로 돈 벌 능력이 안 돼. 그냥 그러면 날 기다리는 전략으로 쓸게. 그렇죠. 네. 전략은 맞는데 그 대상으로 삼성전자. 근데 워낙 시장이 안 좋으니까 네, 마음 편하죠. 네, 마음은 편한데 요즘 마음이 안 편해지. 네, 그렇죠. 그나마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공격이 많이 들어와요. 진짜 뭐 5만 원대까지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근데 어쨌건 하여튼 이 반도체에 대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의심이 시장에서 자꾸 커지는 거. 왜냐면 실적 자체만 놓고 보면 안 그렇거든. 네. 근데 가격이 수급이 안 받쳐주니까 자꾸 의심이 생기는데 네. 지금 TSMC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TSMC는 잘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삼성전자가 2위 사업자였는데 다시 좀 볼까요?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2022년 올해 캐펙스로 보면 이제 인텔한테까지도 좀 뒤지는 거 아니냐. 파운드리 쪽에서. 네, 파운드리 쪽에서. 이거는 충격적인 얘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삼성도 계속 노력은 하는데 아직은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부분은 이제 수율적인 측면도 크고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삼성을 쓰다가 이제 TSMC로 또 갖고 미세공정 5나노 쪽에서 갔고요. 인텔도 TSMC 쪽으로 또 외주 생산하고 막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이쪽이 해결이 되어야 그러니까 지금 의심이 있는 거예요. 의심이요. 왜 파운드리 굳이? 쪽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외국인 투자자야. 밖에서 본 외국인 투자자. 정말 사실 한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에 일단 우호적인 이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에 일단 우호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 왜냐면 잘 돼야지만 돼. 그렇죠. 결론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삼성전자를 믿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외국인 투자자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외국인 투자자, 예를 들어서 뭐 유럽의 어떤 한 나라 외국인 투자자, 영국의 한 외국인 투자자를 봤을 때, 영국은 뭐 그렇게 반도체 산업이 발달된 나라가 아니니까 내가 반도체 사업 투자하고 싶어 하면 삼성전자 살래, TSMC 살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사겠는지. 아니, TSMC 쪽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우리 한국 투자자는 애국심도 좀 약간 섞여 있어서 그럴 수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반도체 사업을 투자했을 때 우선순위를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은 좀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로 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디램하고 낸드가 아무리 업황이 좋아지고 한다고 해도 뭐 작년부터 계속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디램하고 낸드가 일단은 시장의 이제 주도가 점점 이제 주도권이 좀 바뀌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소품종 대량 생산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 쪽 더 미세공정으로 가는데 삼성전자가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투자는 했지만 아직은 조금 아쉽지만 TSMC에 밀리고 있는 거는 아직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확신을 줘야 시장에서는 뭔가 좀 큰 상승이 좀 나올 좀 반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실적만 놓고 보면 올해 60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1조. 오히려 2018년 사상 최대 실적에서 약 59조를 더 넘는 실적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미 작년에 선반영해서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실적도 뭐 일어날 수는 있지만 내년 실적에 대한 물음표가 여전히 있는 거죠.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2019년 가가지고 2019년도에도 그러니까 올해 실적은 이렇게 좋을 걸로 보이겠죠, 당연히. 근데 내년에 가서 이게 67조가 뭐 한 40조, 50조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이미 우리는 2019년에 겪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리포트 검색을 쭉 해보시면요. 2018년에 59조고 실제로 삼성전자가 2019년에 27조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지만 2018년 상반기에 영업이익 추정치를 보면 60조가 더 넘습니다. 네, 근데 막상 2019년 가서 까보니까 이렇게 나왔던 거죠. 주가가 먼저 선반영해서 움직였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67조 믿을 수 있어? 가 된 거죠, 지금. 뭐 하여튼 그 TSMC 같은 경우 분기 매출이 36% 증가했다. 네. 175억 7천만 영업이익률이 거의 뭐 45%까지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삼성 파운드리보다 3배를 더 잘 네. 벌었다. 네. 이 얘기. 그러니까 이게 경쟁력이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극복이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그렇죠. 네. 이렇게 됐을 때 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그 뭐죠 후공정 쪽 네. 파운드리 손 놓을 수 후공정 있을 수는 없죠. 쪽을 네. 우리 투자를 좀 해보자 맞습니다. 이런 네. 관점이 있었는데 이거 계속 유효하게 가져가야 네, 돼요.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에 추가 매수를 하실 돈이 있으면 일단 지금은 삼성전자든 TSMC든 관련 그쪽 그 소부장 기업 쪽에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 표를 한번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건 저희 회사 자료기는 한데 인터넷에 많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게 선공정이 있고 전공정이 있고 후공정이 있죠. 근데 이제 후공정에서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부분. 그래서 검사 쪽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봤던 게 핀이랑 소켓 이런 소재들은 리노공업, ISC, TSE를 보면 IS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이번 주에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었고요. TSE도 지금 좋은 흐름을 꽤 보여줬죠. 같은 반도체 소재 장비인데 삼성전자나 다른 원익 시리즈에 비하면 원익 우리가 제2의 작은 삼성전자라고 부르는 원익 IPS 이런 종목들에 비하면 굉장히 다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2의 작은 삼성전자라고 표현도 하거든요. 근데 거의 뭐 삼성전자랑 비슷한 흐름을 같이 하니까. 근데 이제 그거와 다르게 뭐 TS 이런 종목들은 완전히 반도체 소재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 투자자들은 이쪽을 좀 더 보고 있다라는 거고, 뭐 이제 지금 이거 다음은 제가 좀 관심 있는 게 테크윙 이제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인데요. 이 주식도 아직은 바닥에서 있지만 뭐 이제 추세를 좀 개선하려고 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후공정을 요즘에 저도 계속 지속적으로 좀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남은 기회가 있는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페스, 테스나 이거는 이제 좀 약간 테스트 테스트 업체 쪽이고 뭐 에이펙트, 윈펙트 이런 종목들 여기 있죠. 테크윙, 그다음 유니테스트, 엑시콘, 그다음에 이런 쪽들 보시면 패키징하고 테스트 쪽을 좀 많이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좀 삼성전자를 어차피 매수할 돈이라고 하면 같은 IT 섹터의 그 하나로 자금으로 놓고 이쪽에서 먼저 좀 수익을 낸 다음에 나중에 수익이 내고 나서 그 돈 가지고 삼성전자를 더 사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어쨌건 지금 드러난 이 문제, 파운드리에서의 열세, 문제점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차피 올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랬을 때 삼성전자가 어디에다 돈을 쓸 것이냐,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게 어디냐? 그게 테스트. 그게 이 테스트. 그게 테스트라고 보는 거죠. 네, 근데 주가가 반응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게 맞나? 뭐 확신이 좀 이제 차서 매매를 하는 거죠. 시장 잘 모르면 시장한테 물어보라고 했으니까 시장에서 보여주는 거는 뭐 ISC, TSC가 올랐으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앞으로 좀 더 좋을 건가 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거 말고도 뭐 해성D에 지금 일단 반도체 기판 이런 쪽이 좀 좋기는 한데요. P12 쪽. 네, 일단 오늘 해성DS가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면서 신고가를 냈죠. 네, 신고가를 내고 급등을 이렇게 했었고요. 네, 해성DS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실적 얘기들을 하면 소원산업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게
그 포토레지스트 이제 재고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동진 세미케임이 좀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직접 소재 개발을 하지 않았나? 네, 그렇죠. 근데도 오늘은 정작 얘네들은 오르지 않았고 예전에 뭐 오스템 임플란트하고도 좀 같이 겹치면서 좀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이 이슈가 있었고 대신에 여기다 소재를 공급을 하는 경인양행이나 네, 경인양행도 오늘 좀 장기평선을 강하게 거래 터트리면서 올랐고요. 그 다음에 송원산업이 좀 많이 올랐죠. 네, 송원산업이 원래는 이제 플라스틱 첨가제를 하는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조금 그 포토레지스트 소재를 시작하거든요. 리포트를 보면 좀 있어요. 아주 작은 글씨로 한 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슈로 올랐고 아니, 이게 왜 그 개인 투자자들이 이 소부장 쪽에 투자하기가 어려우냐면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소부장이라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섹터라고 표현은 여기에서의 섹터도 많고 거기에 맞아요. 속한 기업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걸 다 공부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짜잘짜잘하고 공부하기도 어렵다고 하시면 안 되죠. 공부하셔야죠. 그래? 어렵지만 해야 돼. 해야죠. 자, 돈 벌려고. 그러면 우리가 좀 공부를 좀 줄여서 준다고 했을 때 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것은 저 파운드리 후공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봅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우주항공 방산, 자율주행 쪽 이쪽이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이게 오히려 단순하게요. 그냥 이 섹터가 좋다고 하니 사서 그냥 손절매 걸어놓고요.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려오면 내려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대응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사실 뭐 기본적으로 분석한다고 해도 그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왜냐면 네. 뭐 변동성도 펀더멘털대로 엄청 가는 게 크고. 아니니까. 네, 지금은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주로 이제 뭐 전환한다고는 하지만 해성DS처럼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기업을 찾기가 사실 좀 찍기잖아요. 사실 그렇죠. 쉽지 않죠. 미리 뭐 그거 알면 실적 미리 그렇죠. 한 발 앞서서 알 수만 있다면요 좋지만 또 그게 안 한국 주식이라는 게 또 실적 정작 발표해서 잘 나오면 다 선반영했다라고 또 빠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난이도로 치면 진짜 어려운 장은 맞습니다. 어려운 장이 맞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도 하셔야 되고 기본적 분석도 하셔야 되고 기술적 분석에 저는 무의미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기술적 분석이나 거래량 분석, 특히 한국 시장에서의 거래량 분석은 저는 굉장히 유의미한 것들을 많이 발견을 해왔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거래량 분석은 꼭 반드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보조지표는 차트 분석할 때 참고서 말씀드리면 저는 보조지표 전혀 보지 않습니다. 딱 캔들하고 거래량만 봐요. 거래량. 캔들 거래량, 가격의 지지 저항 딱 요거만 봅니다. 그 말씀하신 그 섹터 내에서 그래도 좀 집중적으로 좀 좋게 보는 주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디예요? 그러니까 우주항공 쪽과 관련해서는 우주항공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네. 그다음에 인텔리안테크, 인텔리안테크, 네, 그 두 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에서는 뭐 현대오토에버, 현대오토에버, 네, 그다음에 LG노텍, LG노텍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조선주들은 뭐 세 개,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또 뭐죠? 대우조선해요. 대우조선해요. 네, 그다음에 한국화본까지. 네, 이 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오늘 보면 살 게 별로 없기는 없더라고요. 네, 보면 오늘 같은 날은 사실 오늘 왜냐면 오늘 거래대금,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제가 딱 받아가 매매를 이제 주식시장 계속 보다가 나도 모르게 시계를 볼 때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근데 시계가 딱 봤을 때 3시 정도 넘어갔을 때가 되게 많은데 오늘 봤는데 2시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루하다는 거거든요. 지루한 날의 특징은 뭐냐면 거래대금이 한산해요. 오늘 거래대금이 아마 9조 4천억 정도 나왔거든요. 아까 3시 정도 했을 때 겨우 9조 까딱까딱 했었어요. 근데 좀 요즘 들어서는 거래대금이 한 10조는 넘어줘야 그래도 종목이 좀 섹터도 되고 변동성도 조금 이런데 오후와 2시 넘었는데 한 8조대다 그러면 진짜 재미없는 장입니다. 네. 근데 오늘은 당연히 미국 시장도 안 열리고 하니까 눈치 보기 장이고 오늘 미국 시장 안 열리기 때문에 오늘 같은 흐름이 일단은 월요일 아침까지도 이어질 거예요. 이제 주말에 어떤 뭐가 코멘트들이 나오면 또 변동성 발생할 수 있긴 하겠지만 미국 시장이 안 열리니까 달라질 게 없잖아요. 없죠. 네. 그러니까 오늘 같은 흐름이 달라질 거고 시장에서 바라보는 테마가 또 주말에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되게 또 예민하게 월요일장은 또 변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매매 원칙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양봉에서는 웬만하면 사지 말자. 양봉에서 사더라도 양봉에 사는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럴 때는 좀 약간 분봉이라던가 아니면 그렇게 너무 긴 장대 양봉은 말고 이제 추세 전환할 수 있는 작은 도지 캔들이라던가 조그만 양봉에서 사는 정도, 그 정도 하고 웬만하면 눌림목에서 사는데 과거에 작년에 좀 좋았던 섹터들은 일단 다 제거합니다. 제거해요.
네이버 카카오도 좀 반등이 하는 듯 하다가도 오랜만에 다시 볼까요? 네이버 카카오 하다가도 시장이 꼬꾸라지니까 별로 힘을 또 딱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찔끔 올라오고 내려올 때는 좀 세게 맞고 이렇게 하는 게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일단은 좀 시간이 네이버 카카오도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여전히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거래량이 마를났으니까 이게 무조건 희망 고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리포트 이런 거 보면 게임주도 마찬가지고, 플랫폼 마찬가지고, 작년에 좋았던 섹터들 위주로 쭉 보면 일단 지금은 대형주들을 살 생각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예, 기대할 수 있는 거는 환율이 일단은 좀 높은 상태라서 그렇죠. 외국인들이 여기서부터 그리고 외국인들의 비중도 최저라서 그 뭐 지금은 오히려 미국의 강력한 긴축이나 금리 인상에 대한 그 네. 시그널들 때문에 신흥국고 팔아가지고 가기 바쁜데 네. 대신에 이제 가격 메리트는 있는 것 같아서 더 빠지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은 드는 거죠. 이제 더 빠지지는 않는다는 게 이제 주식이라는 게 올라야 돈이 되는데 그렇지. 더 빠지지 않는다라는 내가 거는 지금 의미가 돈 없죠. 써가지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네. 지금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사지 말자. 맞아요. 기다리자. 네, 그러니까 거래대금의 감소로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네, 네. 물론 주식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급하고 빨리 올랐으면 좋겠죠. 그치. 근데 오를 이유가 없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하나하나 튀면 한번 팔았다가 왜 테마가 연속성이 없어요 요즘은. 그러니까 한번 팔았다가 또 떨어지면 그러니까 총 잔고를 지금 계속 보셔야 돼요. 종목별로 본전에 파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조금 튀면 팔았다가 다시 밑에 다시 사던가 아니면 총 잔고 올라온 걸로 만족을 하시면 뭐한 1억을 투자했는데 그게 한 7천 돼 있다. 7천이 한 7,500까지 반등했어요. 그러면 좀 팔았다가 또 떨어지면 현금 했다가 또 떨어지면 또 그 종목도 사든지 아니면 다른 종목을 돌든지 그렇게 하시는 전략이 당분간은 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 우리 어떻게 시장을 좀 봐야 될까요? 달라질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달라질 건 없는 것 같고요. 이번 주에 미국도 선물 옵션 만기일 또 지나갔고 우리나라도 지나갔고요. 이제 별다른 뭐 네. 이슈는 없는 거죠? 없는 것 같고 뭐 이제 리오프닝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테마들이 계속 순환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일정 부분은 또 신고가 매매들 좀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글쎄요 지금 아까 제가 살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살 수 있는 섹터 자체가 이미 살 만큼 다 계좌에 다 들어있고 뭐 그렇다고 더 추가로 사기도 그렇고 지금 그런 상태예요. 또는 뭐 한 2, 3% 단타 구간 정도 그냥 수급 보고 하는 정도 뭐 그 정도 수준이지 뭔가 지금 이겁니다 라고 하기에는 더 이상 뭐 진짜 별로 없네요. 황 팀장은 지금 그 주식 보유 비중이 몇 프로 정도 돼요? 제 거요? 아니요. 전 손님들은 웬만하면 현금을 가져가려고 하기는 해요. 네, 근데 여차하면 다 팔려고 합니다. 오르면 팔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100% 채워놔도 현금은 뭐 항상 마련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럼 거의 풀로 다 주식으로 들고 있다? 있죠. 네, 있죠. 네. 왜냐면 지금 라인은 지금 2,700 이하 라인은 한번 사볼 만은 해요. 대신에 이제 내 차례가 오기를 기대해야죠. 네. 아니 아까 그 얘기 하시더라고. 저 누구지? 그 박현상 차장. 네. 박현상 차장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너무 모든 주식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고 한 50종목만 확 깨고 종목에 대해서 깨고 있으면 얼마든지 돈 벌 수 있다. 그렇죠. 섹터별로 한 두세 개씩.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우주항공이라든가 자율주행 네. 이게 섹터의 두세 국 네. 아까 얘기했던 네. 그런 것만 확실히 알고 그렇죠. 있어도 또 기회가 있을 맞습니다. 수 있다. 네. 그러면 아까 일단 지금은 뭔가 적극적으로 살 구간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다음 주에 만약에 좀 빠진다. 그랬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섹터의 주식들 네. 조금씩 사보는 것도 괜찮아요? 아니면 근데 저는 그래도 하나 일단 에어로스페이스나 방산 쪽 사보는 게 낫다? 빠지면? 그다음에 파라다이스 같은 뭐 리오프닝 쪽 그다음에 항공 주식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어떤 변수가 다음 주도 기다리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라면 일단은 뭐 영업이익 추정치라던가 환율이나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 더 나빠질 건 없지 않을까. 대신에 또 미국에서 또 연준 위원들이 또 한마디 하면 쿵 할 수는 있죠. 네. 네. 거기서 이게 언론 플레이 하는 것 같아. 시장을 그냥 그냥 말로 좀 잡아보려고. 그렇죠. 네. 미국도 되게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가겠지만 미국도 고생하시는 분들 꽤 이제 많으실 거예요. 그럼요. 네. 지금 넷플릭스가 뭐 50%라며 그렇죠. 지금 반토막 났다고. 네. 네, 다음 주인가 어디 그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있다고 얼핏 본 것 네,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 이제 한국 시장에도 영향 미치겠죠. 네. 근데 그 디즈니를 뭐 네. 좀 쓰다가
그 며칠 전에 이제 다시 넷플릭스로 좀 전환을 했는데 한 1년 전쯤에 넷플릭스 쓰다가 역시 넷플릭스던데 난. 일단 다양하니까. 맞죠. 네. 응. 디즈니 보면 내가 무슨 만화를 볼 것도 아니고. 맞아. 네, 거기까지 하겠네요. 아이가 있는 집은 또 디즈니가 맞을 수도 네. 있겠죠. 그러면서 저도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넷플릭스나 조금 빠져 있는 상황에서 넷플릭스나 좀 사볼까? 뭐 이런 생각. 네. 급할 거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시장 너무 빠졌다. 한국 시장은 이래서 안 돼. 이렇게만 보기에는 네, 미국 시장도 개별주들은 정말 많이 빠졌다는 거 인식하시고 네, 좋은 투자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까지 신한금융투자 참 별다른 뭔가 해안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반성해요. 네, 지금 그만큼 뾰족한 수가 없어요, 시장이.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거 좀 쉽게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쓰더라도 뭐 좀 약간 단기 관점으로만 계속 그렇죠. 그래서 좀 오르면 언제든지 엑스트할 거다. 종목을 너무 사랑하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황희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송 보신 분들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네, 일단 마음 가라앉히시고 혹은 그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들, 네, 잘 멘탈 관리하시면서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좀 공지를 드릴게요. 저희 그 이메일 주소 하나 좀 내보내 주세요. 네, 이 이메일 주소로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 뭐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든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빠져 있는 어떤 고민들 하여튼 이런저런 고민들을 사연을 좀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그거를 전문가분들하고 한번 좀 집중적으로 다뤄서 어떻게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지 한번 좀 시도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 있으신 분들 편안하게 네, 뭐 여러 가지 종목이 됐든 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든 일단 다음 주 박진희 부장과 함께 이 고민을 다룰 예정이니까요. 네, 함께 모든 분들이 뭐 남의 문제가 아니죠. 다 우리가 겪고 있는 비슷한 문제들일 거고요.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내가 제대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지.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 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시작이에요.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피드백입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분석하고 정보 취득해서 업데이트하고 피드백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투자하다 보면 2배, 3배짜리 수익도 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생각한 거랑 반대로 가서 20, 30%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과정이 쌓이면서 성공 확률을 높여가는 거거든요. 네, 정말 우리 815 머니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유를 보면은 이 투자와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고 다양한 특성을 가지신 고수분들을 모시는 게 아닌가 여기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투자, 장기 투자, 스윙 매매 정말 여러 형태의 투자법들이 있는데 투자자분들의 성향 그리고 시장의 현재의 상황에 맞춰서 가장 최적의 투자법이 무엇인가를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직접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2022년 1월 달과 2월 달 시장 정말 많이 무서웠죠.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텐데요. 이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나의 투자 성향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것 같고요. 자신에게 맞는 투자법 그리고 그와 관련된 노하우들을 차분하게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815 머니톡에서는 815 캠퍼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이 그 투자와 관련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기획을 했고요. 첫 번째로 김정수 저자님을 모시고 단기 투자와 관련된 여러 노하우들을 가지고 공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셨고요. 원래 목표였던 1000분 가까이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염승환 이사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을 모시고 이제 변동성이 정말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장을 이겨낼 수 있을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펀더멘털, 기업의 펀더멘털과 그다음에 그 산업 어떻게 이해하고 공부하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주식을 선택할 수 있을지 차분하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영국에서도 코로나 방역 해제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있고 전 세계 국가들이 이제 코로나 방역 해제 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정말 주식이 많이 오른 섹터, 그다음에 종목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 지금 이 이후의 세상이 왔을 때 또 올라갈 어떤 종목이나 섹터 다르겠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코로나 어쨌든 이제 방역이 해제되면서 이제 비정상이 이제 정상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모든 게 이제 정상화되는데 그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좋아지는 산업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정상화가 오히려 불편한 그런 업종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 큰 바람의 방향을 보고 좀 투자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몸을 내가 역행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방향이 뭔지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방향에 가장 맞는 업종 중에 하나가 흔히 말하는 이제 리오프닝이죠. 리오프닝 중에서도 이제 해외 여행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 섹터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눈앞에서 현재 돈도 벌고 있고 특히 리오프닝 돼서 더 잘 벌 수 있는 그런 뭐 백화점이나 편의점 같은 그런 이제 유통업체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내주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정상화하면 또 생각나는 게 이제 반도체가 지금 뭐든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공급 부족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 방역 해제가 되고 생산이 정상화되면은 반도체 공급도 정상화되면서 차량 생산도 정상화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약간 이제 역발상의 또 개념일 수 있는데 지금 좋을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투자할 때는 앞으로가 좋아질 걸 미리 선점을 해서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업이 더 약하면 약할수록 더 좋은 것 같은데 그 대표적인 또 업종이 저는 좀 자동차 업종이라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업종도 지금 좋다가 아니라 향후에 정상화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뭐든지 지금 당장 좋은 거를 쫓아다니다 보면은 항상 실수하게 되고 비싸게 사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최악인 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게 싼 거예요. 근데 다만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못 기다리는 거죠. 그 상승하는 과정 동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근데 수많은 이렇게 뭐 주식 투자 대가나 이런 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인내를 하고 나서 큰 자산을 쌓으셨던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방역 해제 이후로 어떤 산업이 또 성장할지 매일매일 또 우리가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안 좋아지면서 정상화되면서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고민하셔서 투자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실력이 네.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좀 편하게 어떤 종목을 추천해 주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 종목을 직접 찾아내고 그게 성장할 산업인지 혹은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여미사님도 준비하고 있는 강의에서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스스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잡는 네. 법에 대해서 집중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라는 게 많은 분들이 대부분 실패도 하고 그런 이유가 이제 뭘까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엔 본인이 안 해서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남이 던져다 준 그냥 어떤 정답지 가지고 내가 그냥 그대로 따라했을 때 그 성과가 나중에 보면요. 5년, 10년 지났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정말 잘 맞히는 분이 어떤 기업을 던져줘서 내가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해서 당장 성과 좋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건 내 게 아니거든요. 내 실력이 아니라 잠깐 빌린 것 뿐이죠. 근데 당장 안 되더라도 나만의 어떤 원칙, 나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게 설사 1, 2년 실패하더라도 꾸준히 하신 분들은 10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또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저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불로소득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진짜 공짜 정심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노력한 만큼 저는 소득을 좀 낼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정말 단순해요.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이 단기적으로는 여러 이슈로 막 갑자기 급등도 했다가 급락도 해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결국 기업 가치에 수렴합니다. 그 기업 가치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기업이 앞으로 계속 실적 좋고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계속 잘 팔고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 기업 가치는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을 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쌌을 때 내재 가치보다 할인됐을 때 사면 분명히 수익이 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못하기도 하고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기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항상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주가에만 연동이 되거든요. 근데 그 기업의 장기 가치를 알려면 결국엔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에서는 어떤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먼저 공부하는 법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기업 분석을 할 때 기업을 발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도 좀 일부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기업,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있죠. 사업 구조. 이 회사는 어떤 결정인자를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딱 사업 보고서를 보는 순간, 이 회사는 DRAM 수요가 늘면 좋겠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모든 기업들은 사업 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의 주가의 키팩트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그런 어떤 이제 모멘텀이 생겼을 때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기업의 어떤 이제 분석을 좀 해보고, 그게 이제 끝난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냐면 결국 이제 기업을 업데이트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이 기업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를 끊임없이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전자공시입니다. 전자공시를 통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우리 회사의 뭐 수주공시, 설비투자공시, 자기주식치 등, 아니면 내부자도 매수를 해요. 우리 회사 이 정도면 싼 것 같아서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그걸 체크를 해놔야 돼요.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큐레이팅 한다 그러죠. 큐레이팅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를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피드백입니다. 내가 제대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지.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 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시작이에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분석하고 정보 취득해서 업데이트하고 피드백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투자하면 2배, 3배짜리 수익도 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생각한 거랑 반대로 가서 20, 30%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과정이 쌓이면서 성공 확률을 높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제가 좀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저와 함께 좀 천천히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교육 시청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이제 피드백에 좀 중점을 둬서 계속 많이 좀 업데이트를 할 예정인데, 인터넷 강의로만 이제 제공을 해드렸을 때는 이제 수강생들의 이제 질문을 제가 바로 좀 캐치하고 풀어드리기 좀 어렵잖아요. 이렇게 텍스트로 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인터넷 라이브 시간을 좀 분기별로 이렇게 열어가지고 제가 직접 이제 수강생분들 모시고 한번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뭐 채팅도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질문 받아가지고 실시간으로 증문즉답을 해서 피드백을 해줄 좀 예정이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성장주냐 투자주냐, 어떤 주식을 사야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냐,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그 모든 것에 앞서는 게 가장 그 기업의 기본적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회사인지,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기업인지, 이러한 모든 것들, 이거는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든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든 아마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공부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지 이번에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공부하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 기본적인 실력을 키우는 가장 기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또 우리 구독자분들,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벤트가 있죠? 네, 제가 쓴 책인데요.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 요거를 이제 선물로 준비했고요. 이 책을 가지고 또 같이 공부한다는 의미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022년 주식시장은 2020년과 2021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 많은 분들이 하시죠. 그리고 이미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이번 올 초에 아마 뼈저리게 느끼셨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더 그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주식시장의 심리를 어떻게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실력을 확 키우는 기회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815 캠퍼스에 등록하시고 싶은 분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의 더보기란, 그 다음에 댓글란에 보시면 신청 링크가 있으니까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